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은 정영진의 시대유감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네. 재밌습니다. 책이 참. 네, 오늘 작가님 모시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작가님의 생각들을 좀 들으면서 이 책을 한 번 더 보면 나 다음에는 더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정프로님이랑.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끝엔가 앞엔가 막 그렇게 썼을 텐데 좀 생각 좀 하고 싸우자. 싸우고 생각하자. 생각이 끝나면 삶도 끝난다. 그렇죠. 명언입니다. 또 어디서 표절한 것 같은데.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나와 또 일치하면 이렇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이 책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사회 문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특히 인스타그램에 매달리고 셀카에 집착하고 이런 것들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잘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그 사생활을 포기하고 인스타그램에 매달린 이유, 요 글 같은 경우는 사실 비슷한 주제로 썼던 글이 바로 이제 움베르토 에코가 이런 글을 썼죠. 왜 이제 사람들이 자기 사생활 비밀을 폭로하고 TV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약점들을 까발리고 하는가. 그래서 아주 이제 인상적으로 거기서는 이제 자기 인정의 욕구, 예전 중세시대 때는 종교가 있고 신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현대에 사라지면서 나를 지켜봐달라고 이렇게 그렇죠. 온다고 했는데 우리 정프로께서는 이게 더 다른 독특한 시각으로 이게 사회적인 시각으로 아주 이제 내가 소속하고 싶은 집단, 참여하고 싶은 집단으로 이제 귀속 욕구를 가지고 아주 또 색다르게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에코를 넘어섰다. 네. 판단해도 아주 그럴듯하게 에코보다 더 오히려. 거기에는 이제 이런 게 있죠. 동물들은 말입니다. 새로운 무리를 만나면 자신의 냄새를 맡게 하죠. 아니면 이제 배를 드러낸다는 건 이제 약점을 노출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 개체의 믿음을 얻는 건데 인간도 어쩌면 내 약점과 성향을 동시에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냄새는 성향, 그다음에 약점은 내 노출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공동체 일원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면 되는 그런 현상들을 좀 쓴 건데 요게 이제 특히나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좋아요나 공감 이걸 많이 누르냐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망한 얘기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드러낼 때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쩌면 이런 무리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통과 의례랄까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보여진다. 이런 이제 분석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약점을 보면 내가 기뻐. 왜? 내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으니까. 상대의 약점을 보고 나면. 그래서 아마 SNS나 인스타 같은데 그런 것들을 또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그러면 연예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뭐 약점을 막 드러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약점을 드러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로 그건 완전히 바닥 없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그 사람들은 대신 좋은 모습을 아주 일률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진짜 약점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 무리와 공통점을 어떻게 좀 찾으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아마 정프로라는 사람이 또 분석을 나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참 신선했다. 이런 이제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사생활을 포기하는 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알게 모르게 내가 항상 뭔가 나보다 지금 나의 상황보다 더 높은 곳에 귀속하고 싶은 그런 어떤 열망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의식하면서 이걸 내 지금 행동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봐라.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떻게 보면 좀 프랑스의 어떤 모랄리스트 전통들이 좀 깔려 있는 거죠. 항상 그런가요?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겉으로 보여주는 거는 왜 저 비밀을 저렇게 까발리려고 할까 사생활을 노출시키려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땐 또 이렇게 뭐 그냥 불안하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또 이제 동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동물이 하듯이 이런 것들을 인간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심리라는 것들이 아주 다양한 결들이 숨어 있다. 뭐 이런 걸 항상 의식하고 계시니까 그는 이런 글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인스타 관련해서는 뭐 또 다른 글도 좀 있는데
이게 왜곡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위험성을 또 경고를 했죠. 그러니까 왜곡된 삶이라는 거는 내가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은 내가 나의 진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치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내 사진을 뽀샵을 많이 하잖아. 네. 네. 근데 그게 뭐 이쁘게 보이고 싶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저는 또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맨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이 자기가 화장을 하는 것도 이제 비슷하잖아요. 화장도 내 원래 본 모습보다는 더 장점 강조, 단점은 좀 잘 숨기면서 그렇게 이제 외모를 가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적어도 내가 거울을 본단 말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치장을 하니까 내 본판이 뭔지는 알아. 근데 인스타 넘어가고 그다음에 카메라 앱이 점점 좋아지면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내 얼굴을 스스로 내 카메라로 보는데도 이미 한번 인공지능이 내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준 다음에 내가 본단 말이에요. 그 거울이랑 또 달라요. 그래서 점점 이제 나는 진짜 내 얼굴을 못 봐. 이제 거울을 아주 맨날 이렇게 체크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점점 내 모습을 스스로 왜곡해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생긴 줄을 알지. 근데 인지적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무의식도 정말 그런가?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나도 이렇게 이쁘다고 스스로를 자꾸 속이고는 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하겠죠. 그 불안감이 결국은 여러 사회 문제로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하게 나올 것이다. 왜냐면 나는 실제는 이 모습이 아닌데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아마 자신의 본 모습을 누군가에게 오프라인으로 보여주는 게 꺼려질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온라인의 모습은 이렇게 예쁜데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자꾸 선호하게 될 거고 내 진짜 모습은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과연 이게 나중에 사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요거에 대한 정부의 어떤 미래 예견적인 이런 경고들. 이건 참 대단한 통찰이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필터링 되는 것들 기본적으로 조심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책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습니다만 자연하고 접촉해라는 거. 자연이라는 걸 왜 접촉해야 되냐면 자연은 일단 1차적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또 막상 보는 자연은 한번 걸러진 자연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숲을 가고 그리고 시골을 가고 바다를 가고 하다 보면 1차적인 원초적인 어떤 현상을 접하는 것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필터링되고 가공된 것으로서 세계를 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그 거울을 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끊임없이 어떤 필터링되고 앱으로 꾸며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것들, 이 지금 보여지는 것하고 또 뭔가가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감각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글이나 생각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볼까? 복층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층으로 보지 말고 표면만 보지 말고 이 표면이 사실은 여러 층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층들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우리가 뜯어보려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나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게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건 사실 깊이가 없잖아요. 표면으로만 딱 존재하다 생각이 드니까 책은 어떻든 이렇게 물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디지털은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성을 주는 감각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감각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사실 좀 다양한 생각을 하자는 게 이런 글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프로님의 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여러 세대에 걸쳐서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어린 친구들의 그죠? SNS도 보면은 예쁜 여자들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오또맘? 관심 맘 중에 맘 찾아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그걸 보면서 이렇게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뭐 사회 문제적인 이런 생각들도 한다는 게 맞습니다. 가짜를 보면서 좋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를 봐야지. 그래요. 아니 뭐 저는 진짜 가짜보다도 하여튼 그분들이 약간 좀 이제 걱정이 된다. 이런 거. 왜냐하면 뽀샵해서 예쁘고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뽀샵하는 거 좋아하듯이 결국 성형하는 걸 다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평가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네. 너무나도 세상에 예쁜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뭐 사진으로든 성형으로든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이게 너무 큰 경쟁력이 된 거예요. 예쁜 게? 네. 아, 그렇죠. 이전보다 훨씬 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관리가 안 된 느낌을 준다는 건 그 경쟁력을 잃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여성 사회에 더 치열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얼굴만 했다, 이제는 몸매까지. 몸매? 아니, 더. 뭔가 더. 야. 그게 보여지는 세상이 되니까 확실히 더 이렇게 치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소비 사회의 전략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것만 가지고 만족해버리면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했다가 이제 몸매가 중요했다가 다시 또 피부가 중요해지고 또 이제 안티에이징 더 젊어 보여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 이제 만들어내야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말씀대로 이 책에서 항상 강조하는 그 불안감들을 끊임없이 물질로 달려야 되니까 뭐 네. 결합해서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을 또 여기 예로 든 그런 챕터도 있었네요. 네. 그래요? 아, 그러면 정프로님이 꼭 이 책에서 그 챕터 정말 많잖아요. 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이 얘기는 정말로 내가 썼지만 너무 좋았다 하는 것도 좀 알려주세요. 아, 근데 그건 진짜 저자에게 너무 어려운 너무 질문. 고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어느 자식을 가장 좋아하느냐? 아, 내 입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너무 부끄러운데, 아, 너무 고르기가. 근데 뭐 말 나온 김에 오징어 게임에 지난 이제 시즌 1 때 250억 정도 저 투자해서 제작비가 아마 250억 정도 됐을 텐데 도대체 번 돈이 얼마야? 1조쯤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도대체 우리 오징어 게임 제작진한테는 그 돈도 제대로 안 주는 것 같고 그 이익이 나서 그렇게 쉐어를 했어야지 말이야. 예, 뭐 그런 얘기가 작년 뭐 굉장히 많았거든요. 계약을 좀 잘못했다고. 계약 잘못했다는 얘기도 네. 많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즌 2 나왔잖아요. 네. 요거 한 제작비 1,000억 정도 들었다고 하던데. 네. 그 문제는 여기에 예를 든 여러 가지 사례 비교해 볼 때 예를 들면 뭐 배민 문제라든지. 네네. 예. 혹은 뭐 전기요금, 통신요금 뭐 이런 거 관련된 얘기와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오징어 게임이 250억을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들여서 한 게 정말 우리 오징어 게임 만든 제작진 너무 서러운 일이고 그런 건가? 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징어 게임을 만약에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에 싣지 않고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제작했으면 250억을 드릴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 퀄리티도 안 나왔을 거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방영하기 부적절하다 뭐 이러면서 아마 방영도 상당히 많이 잘려서 원래 내용도 잘 못 보여줬을 중간에 것이고 PPL 이상하게 들어가고 이상한 PPL 들어갔을 네. 거고 등등등. 그럼 이제 뭐 여러 문제들 가운데 그러면 250억 들였으면 그래서 뭐 한 1조쯤 벌었으면 야 니네도 한 2천억쯤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맞는 게 그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처럼 만약에 잘 될 줄만 알았으면 당연히 오징어 게임에 제작비를 먼저 더 줬든가 아니면 그런 식의 계약을 맺었을 거예요. 야, 니네 저 대박남 2천억 줄게 뭐 20% 니네 줄게 뭐 이런 걸 당연히 했겠지. 근데 걔네가 만드는 뭐 저 드라마든 뭐 영화든 2천억 들여서 200억도 못 건지는 것도 허다할 뿐더러 그리고 걔네는 계산을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야 나는 오징어 게임 보러 넷플릭스에 가입했고 오징어 게임 다 보면 난 탈퇴할 거야. 명확하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계산하기가 좀 편하겠지. 근데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넷플릭스에 워낙 그런 거 많다고 하니 아 그래 오징어 게임도 나왔으니까 한번 그러면 화제도 되니까 한번 가입해보고 이런 사람 좀 있겠지. 그걸 갖고 어떻게 경제적 효과를 이건 몇 명 그 시기에 오징어 게임 방영 인기리에 방영되던 시기에 몇 명 가입했다고 그거를 저 경제적 효과로 뭐 저 곱하기 해서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사실은 예 이익을 걔네가 그렇게 먹었다고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걔네가 한국에서 그럼 투자해갖고 말아먹은 그 수많은 컨텐츠들에서 그럼 그 물어줄 거냐고. 잘 된 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잘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넷플릭스는 뭐 그럼 사회 사업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걔네도 돈 남기려고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넷플릭스가 잘 돼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라면. 근데 전혀 그런 건 안 하면서 뭐 하나 성공했다고 야 이거 우리 건데 다 뺏겼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는 비논리적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넷플릭스에서 그렇게 해갖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징어 게임 시즌2는 1,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작비도 받으면서 또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제작도 할 수 있게 됐고 그 배우들은 월드스타가 돼서 뭐 전 세계로 진출하고 또 우리 뭐 문화도 전 세계에 또 알리게 된 좋은 기회도 됐고 나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넷플릭스에 뭐 절하자 고마워하자 이건 아니지만 네. 그들과 맺은 계약에 있어서 그들이 만약 계약 위반해서 우리의 뭘 우리도 아니지 하여튼 우리 그 제작사에 뭘 뺏어간 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전혀 문제 삼을 것도 없고 네. 뭐 그렇다고 뭐 아주 뭐 우리가 막 굽신굽신할 필요는 없다. 그냥 아쉬움의 표현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뭐였냐면 네. 저 넷플릭스 저놈들은 저 대기업 자본이 우리나라 제작사 아주 그 싼 값에 저거 만들어 갖고 저렇게 막 돈 빵빵 벌면서 우리에겐 아무것도 안 해준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오징어 게임 시즌 1 성공 직후의 분위기이긴 했었어요. 네, 네. 언론 보도도 엄청 많았고 근데 그건 괜히 우리의 그런 어떤 감정 국민적 감정 같은 것만 불지피고 물론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호도하는 기사 같은 거에 휩쓸리지도 않았겠지만 그렇지도 않다 보니 이렇게 거기에 또 휩쓸려서 막 여론 그냥 만드는 대로 끌려가고 이런 건 난 너무 한심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일관됩니다. 그죠? 그 공감이란 말 참 싫어하듯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 뭐라고 할까 이게 감정이랄까 이런 걸로 조장을 해서 자극을 하고 이런 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른 지점 볼 수 있다. 상당히 일관된 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욕 많이 먹을 일이죠. 사실 제일 좋은 답은 야 어떻게 넷플릭스 같은 그런 글로벌 플랫폼 같은 데서 말이야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데서 우리의 이 훌륭한 컨텐츠를 가져가면서 그거밖에 안 주냐.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가져갔으면 우리에게 저작권 뭘 주든지 해서 2차 3차 저작물은 우리에게 그 권리를 줘야지 말이야. 뭐 이런 주장을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럼 이건 어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즌2 제작할 때 제작비도 많이 받았고 좋은 계약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했고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비판들이 그들에게 먹혀서 만약에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면 아니 그런 건 전혀 없다? 전혀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성공한 시리즈면 당연히 우리가 하지 말자 그러지 걔네들이 당연히 돈 들고 돈 싸들고 와서 하죠. 뭐 그건 뭐 의심할 여지는 없는 이슈인 것 같고 걔네들은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된 시리즈 있으면 예를 들어 일본인가 아마 그 기묘한 이야기 이것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것 중에 하나 뭐 종이의 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히트한 작품들일 텐데 그런 거는 시즌 1 성공하면 다음엔 뭐 당연히 5배 10배 막 제작비 빵빵 써가면서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고 참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망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 제목도 인생을 망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너무 누구에게나 다 듣기 좋은 말 누구에게나 다 뭐 통할 수 있는 말 이런 말 되게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책도 바로 뻔한 생각들 뻔한 말 싫다고 하신 건데 그런 것들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상투적으로 붙는 어떤 반응들 그런 그쵸. 것들 또 뭐 못됐을 때도 나오는 상투적인 반응들 이런 것들이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 감정적인 접근이고 우리가 좀 더 논리적인 접근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아마 제 책의 거의 핵심 주장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 따뜻한 말, 힐링 이런 걸 이제 전 되게 싫어하잖아요. 제가 50%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겁니다. 그거예요? 봐봐 막 왜 여러분이 저 취업 못하는 게 여러분 책임입니까?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지. 아니 그럼 제대로 뭐 일자리를 해놓든가. 이러면 막 그래. 위로받는다.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얼마나 막 박수가 절로 나오고 눈물이 한 줄로 따뜻하다. 따뜻하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사회가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리고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손 내밀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럼 그건 제가 영상 하나 좀 보고 와야 되겠네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요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기를 낳아서 이제 조그만한 아기를 이렇게 탁 떠안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의 탄생의 순간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이제 떠나보내기로 한 엄마는 나를 봤을 때 어떤 기분으로 봤을까라는 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정말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건 이런 거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차라리 도움을 주는 뭐 어떤 기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 굉장히 권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 왜죠 어디 강사니 무슨 아니 뭐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감동의 도가니로 이제 그 강연장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뭐 아이들 뭐 그렇게 저 힘들게 키우지 말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어떤 아이로 크더라도 다 잘 사는 세상 만들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 자식들 지금 뭐 하는지 한번 다 저 조사 한번 해보세요. 나도 약간 좀 뭐 걸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나는 뭐 그 목적은 아니지 어쨌든 오해해도 좋습니다 나를. 죄다 대치동 도곡동에 월 500,000짜리 학원 보내면서 가장 치열한 경쟁의 한가운데로 자신의 자식들은 키우고 있으면서 남들 자식한테는 아유 안 그래도 돼 뭐 그냥 중소기업 다니고 뭐 그렇게 해도 전혀 불평등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만약에 그걸 못했다면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야 뭐 이러면서 착한 인간 코스프레는 다 한다고 그러면서 박수 받고 그러면서 높은 강연료 높은 저 출연료 받으면서 그 사람들은 자식들을 그 최고의 경쟁의 한가운데로 키우고 있거든요. 전혀 안 맞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거기 강연장에 온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했다면 당신들 지금 매우 힘든 거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 힘든 시간을 더 단련을 시키고 아마 더 고생을 해야 될 거다. 그렇지 않고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재능 정도로 비슷하게 지금 노력하고 산다면 아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더 그 잘 나가는 놈들 혹은 더 잘 사는 사람들과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게 자본주의의 냉혹한 면이니 그 극복을 할 용기를 가지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게 살더라도 그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 정도의 충고를 해주면 나는 차라리 괜찮겠어. 근데 마치 요 순간만 지나가면 다 괜찮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사탕발림하면서 정작 본인과 본인 자식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다른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거 나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고. 이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세상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다그침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정말 여러 강의가 있잖아요. 또 뭐 자기가 역경을 이겨내서 뚫고 나와서 그걸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위로를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가는 강의는 그 위로가 받고 싶은 그 순간이 있어서 가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상업적이던 혹은 정말 내 삶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지 않던 그게 상관없이 그 따뜻한 순간 그 자체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도 알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이게 나를 크게 변화시킨다는 게 별로 아니라는 걸 알 텐데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양한 사회에 그걸로 돈 번 사람이 있는 거고 그걸로 위로받는 사람이 있는 그냥 하나의 그냥 현상으로 보면 될 텐데 이걸 이제 집필을 하실 때 마치 따뜻한 위로가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식으로 적으신 것은 뭔가 조금 너무 이렇게 보신 게 아닌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너무 티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고 있는 가혹한 행동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가혹하다. 이거보다 훨씬 더. 이 정도로 가혹한 정도라면 여러분은 세상 살만할 거예요. 그거는 전혀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지만 근데 그 부분은 저도 뭐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강의가 있다. 여러 컨텐츠들 가운데 하나 정도는 위로의 컨텐츠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저는 그 정도라면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 보시나요? 왜냐면
방송사마다 하는 그 무슨 대중 강연들 물론 제가 막 그런 자기개발 강의들을 일일이 다 쫓아다니진 않아서 그 사람들이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는 뭐 조상은 아닙니다만 네. 대중적으로 방송에서 노출되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뭐 유명한 프로그램도 쭉 있잖아요. 거기서 저처럼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괜찮다. You can do it이죠. 뭐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유의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그냥 좋은 마음 먹으면 다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강의들이 저는 그 강연장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힘들게 할 거지만 그걸 보고 만약에 이제 청소년기든 아니면 젊은 층에 계신 분들이 그걸 보면서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만약에 느끼고 있다면 그 순간만큼 그 사람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훨씬 더 아마 힘들어지는 미래가 더 올 수 있다. 만약에 그걸 보고 그래 괜찮다고 나 스스로 그냥 위로해버리면 너무 좀 제가 티 같은 얘기를 좀 해서 죄송스럽긴 하나 그것이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고 짐승 같고 짧고 이렇다 원래 세상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더럽고 짧고 짐승 같고 추하니까 그렇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사상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사상가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이 냉혹하니까 이 현실을 어떻게든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처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또 한쪽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어떻게든 간에 더 이제 좀 더 좋다라기보다는 좀 그 반대 방향으로 좀 바꾸도록 이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세상이 더럽고 짧고 짐승 같고 추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어떤 방향성이 필요하고 하나의 어떤 목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이상적인 걸로 설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거시적인 뭔가 거대 이론이라고 할까 어떤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우리 완전히 혼돈의 도가니로 빠져가지고 하루하루도 후퇴해버리니까. 근데 결국 이제 지금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결국 그 상업적인 이익을 바라는 거죠. 예를 들어갖고 왜 TV에서는 그 천편일률적으로 그 강사의 얼굴만 다르다 뿐이지 왜 똑같은 내용을 갖고만 계속 편성을 하느냐. 그럼 결국 사람들에게 이 현실을, 이 가혹한 현실을 그냥 하나의 아편처럼 이 순간에 이 사람 말 시원하게 듣다 보니까 이 쾌도 남마처럼 이 복잡한 현실이 다 정리되네.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였구나. 나만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회의 추악함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 방송국은 끊임없이 이 강사를 띄워줬다가 어느 순간에 이 강사가 띄워줬다가 저만 해도 지금까지 한 20년간 지켜본 행복학 강사라고 해야 될까?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끊임없이. 그 사람이 달라지고 그분들은 지금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말 그대로 위로의 상업화, 위로의 정치학 이것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해악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비가 올 때 마음이 울적할 때는 대중가요 뽕짝이 좋고 또 어느 순간에 아침에 기분 상쾌하게 출발할 때는 클래식의 뭐 비발디 노래도 좋고 여러 가지 우리는 동시에 이런 감정이 들 때 이런 느낌이 들 때 이런 음악 저런 음악이 필요한데 오로지 사람에게 그냥 하나의 감정들만 불러일으키고 그걸 유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 선택당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정프로님이 세상을 진짜 다층적으로 보시는군요. 제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군요. 그것도 그거지만 하여튼 요거는 조금 더 하여튼 좀 논쟁적으로 쓰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거는 더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것들도 좀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좀 보시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반박도 좀 해주시고 저게 또 저렇게 반박해 주시면 너무 기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렇게 반박해 주신 분이 많은 사회가 좀 우리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탕발림처럼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정프로님이 근데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이 책에서는 그냥 정프로 자체가 그냥 생각하는 걸 과감없이 적은 거기 때문에 네. 전 진짜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좋은 말만 쓸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감정 교육이랄까 논리 교육이 아주 필요한 덕목들이겠죠. 아까 책에도 계속 말씀 나옵니다만 너무 공감하고 너무 이해하고 다 이거 어른들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사람들을 아주 수동적으로 만들고 아주 대상화시켜버리고 그 사람들 마치 어린애 취급한다 이거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우리가 알아 다 해줄게. 근데 우리가 항상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목적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어떻든 자립하고 독립하고 의존하지 않는 비율을 좀 더 줄여 나가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좀 더 내가 자립하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보내는 거지. 그 사람 그냥 말에 흠뻑 빠지려고 그 사람 팬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 진짜 주인으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남의 글을 읽고 네. 남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관되게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렇죠. 항상 남 탓을 하지 말고 남의 어떤 핑계를 대지 말고 네. 남에게 뭘 미루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뭐 사회 구조를 도외시하고 사회 의식을 없애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고 항상 의식을 하라는 소리겠죠. 네. 참 이게 힘든 주제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매일 깨어 있으라고 하면 이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항상 그 의식을 네. 한다면 그러니까 참 그게 이 부분과 관련된 책의 한 부분 잠깐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이런 또 낭독의 시간도 있네요. 온 사회가 커다란 어린이집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어른이란 사람들은 소위 어른이란 사람들은 명강사 상담 전문가의 탈을 쓰고 거대한 어린이집의 선생님 노릇을 하고 있다. 밥 먹었니 아프니 심심해 이런 말을 다 큰 성인들에게 해주며 방긋방긋 웃어준다. 밥 때 되면 예쁘게 젓가락질도 대신해주고 밥그릇도 치워주고 응가하면 기저귀 갈아주고 이 어른이집 선생님들은 실제로는 뒷짐을 지고 있으면서 말로만 뒤지다거리를 다 한다. 처음부터 이 어른 아이의 성장이나 자립에는 관심도 없었다. 자신이 선생님으로 있는 동안만 애들에게 관심을 주고 자기는 월급만 받아가면 되니까. 이 미성숙한 인간들이 자라나 앞가림을 못한들 신경이나 쓰겠는가? 그건 자신과 무관한 그들의 인생일 뿐일 텐데 애들은 무릎이 좀 까졌을 때 호들갑 떨며 안아주고 무릎에 밴드 하나 붙여주면 그만이다. 선생님들이 어른 아이들의 기분을 워낙 잘 맞춰주니 이제 그들은 조금만 다쳐도 엉엉 울면서 선생님을 찾는다. 네. 그럼 선생님들은 또 사탕을 물려주며 아유 누가 우리 영진이 아프게 했어요. 선생님이 혼내줄 거야 라고 길바닥을 혼낸다. 요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방금 얘기한 그런 어린이집이 일들이 돼가고 있다.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어른 어린이집이 돼가고 네. 있다. 뭐 이런 이제 부분이 책에 또 이렇게 있네요. 네. 참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꼭 쓰고 싶었던 말이었다고 하는데 저게 사실은 저 위대한 개츠비의 주제잖아요. 그런가요? 네, 어른이 되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금 바로 그 말씀인데 결국 모든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생물학적으로 딱 말하면 그건 자립이에요. 자립하고 독립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모체 부모에게서 독립해가 내 혼자 쓰는 것. 그래서 나도 또 누군가에게 모체가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생명체는 생명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립과 독립을 해야 되는데 왜 다들 전부 다 이렇게 다시 캥거루처럼 다시 그 품속으로 돌아가야 되냐 이거죠. 그게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문학으로 예를 들면 소설을 안 읽히고 있다 이거죠. 예전에 저희 하다못해 저희 70년대 고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다니고 80년대 고등학교를 나온 세대만 해도 소설을 읽었단 말이죠. 학교 수업과 무관하게. 그게 뭐 좀 세계문학에 너무 정형화되고 이런 거 하더라도 그 소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주인공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고 아무리 좋은 세계 속에 있어도 이 주인공은 이 세계를 떠나가야 되고 떠나가서 온갖 고생, 진짜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하지만 고생 다 하면서 다시 그렇게 통해 가지고 결국 고향에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리다가 죽을 수 있는데 이것이 삶이구나. 근데 그게 결국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부모 품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들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안락한 세계에 있어도 이 세계와 이제 텔을 잘라내고 그 습성을 맛보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걸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걸 해야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건데 누군가가 항상 나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너가 그 몫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들 전부 다 권력자들도 심지어 전부 다 피의식 가지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다 죽이려고 했고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제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권력자도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 성숙한 어른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참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한참 적었을 때인 10월 11월이 다시 이렇게 막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네. 그때 좀 틈만 나면 또 적어 쓰느라고 막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이 나왔잖아요. 네? 어때요? 작가가 된다는 건 어떤 기분이에요, 정 작가님? 예전에 책 한 권 쓰셨잖아요. 책 한 권 썼다고 뭐 작가는 아니고. 어떤데요? 이렇게 책이 딱 나왔어요. 어때요? 기분이 이거는 어떤 다른 책들보다 자기의 생각을 엄청난 주제로 쏟아낸 거잖아요. 몽테뉴의 에세 같은. 몽테뉴까지 갈까요? 아니, 몽테뉴처럼 뭐 주석이 없잖아요. 주석 별로 없고 그냥 쫙 쓰셨어요. 맞아. 그렇죠. 물론 이제 분명히 내 머릿속에 있지만 어딘가에서 아마 나도 읽은 걸 텐데 주석 못 달겠더라고요. 다 찾기 너무 힘들어갖고. 몽테뉴도 주석은 기본적으로 찌꺼기라고 했어요. 그냥 쓰면 된다고 했어요. 다 녹아버렸으니까. 다행이다. 네, 그렇게 해서 책이 좀 나왔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 평가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읽는데 돈이 좀 들 수 있죠. 사야 되니까. 책 비싸요. 뭐가? 책이 좀 비싸더라고요. 아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두꺼워. 두꺼워요. 그래서 360페이지. 그러네. 페이지 수가 꽤 되네요. 이게 너무 술술 익혀가지고 페이지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보통 뭐 한 250에서 280페이지 정도 많이 쓰는데 360페이지니까 아주 괜찮다. 자,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게 사실 뭐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우리 그 정프로는 중앙선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중앙선이요? 좌측이 있고 우측이 있는데 중앙선을 가고 있다. 근데 이 중앙선이 이제 에머슨이라는 미국 시인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가장 위험한 선은 중앙선이라고 했어요. 왼쪽에서 볼 때는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에서 볼 때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중앙선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이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공격을 양쪽에서 다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다 욕을 들어 먹을 때가 오히려 자기 삶에 눈치 안 보고 살아가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요즘은 워낙 또 뭐 양비론 양시론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만 뭐 여기도 또 그런 대목도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양비론 양시론이 또 지금 필요할 수도 있다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양비론 양시론이 나쁘다 이런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양비론도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양시론도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입장을 정하는 게 필요하고 이렇게 좀 유연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고 방식들이 이 책에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뭐 예를 들어 이제 쪽으로 하자면 이쪽이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저쪽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 나왔는데 왼팔이 니는 잘했나. 그래서 뭐 그게 어찌 보면 참 뭐 진짜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뭐 저 양비론으로 도망갈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는 있는데 누가 잘했건 누가 잘못했건 이제 본인의 판단으로 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뭐 80만큼의 잘못을 하고 누군가가 뭐 120만큼의 잘못을 했으면 저는 80만큼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120만큼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상황이 지금 그럴 상황이냐? 120만큼 잘못한 애가 있으면 그 120을 일단 정리 끝내고 그 다음에 80 얘기를 뭐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혹은 그렇게 했을 때 위험성이 혹시 더 커지진 않을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좀 걱정을 좀 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워낙 이제 밀물썰음처럼 막 뭐가 막 휩쓸려가는 이런 시대인 것 같아서 그냥 위치 잡고 서 있는 것이 썩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래서 어쩌면 시대 유감이다라고 또 제목이 지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예전에 80년대 이런 책이 나오면 그때 그런 작가들 많았잖아요. 시대와의 불화 이런 이야기를 이문열 작가도 했고 또 시대와의 단절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마강수 작가 같은 경우는 결국 시대와 너무나 이제 투쟁을 하다가 하기도 하고 참 기본적으로 어떻든 뻔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대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병주 작가가 정말 작가고 사상가가 되려면 반드시 감옥을 한번 갔다 와야 된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이 사상가가 되려면 뻔한 사상 갖고 무슨 사상가가 되냐 이거죠. 반드시 사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 사회가 어떤 사회든 간에. 그래서 결국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사상의 유니크함을 입증해 준다라고 조금 이제 과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비판의 목소리랄까 비난의 목소리도 뭐 그것이 하나의 어떤 뭐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오로지 안티에만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난 무조건 이 생각하고 무조건 다르게만 말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센세이셔널한 문제 제기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 상식적이고 그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번 요거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생산적인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우리 또 오랜 지금 시간 동안 아주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하고 많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저 뭐라고 할까 온축이라고 할까 이게 쫙 사여간 이제 저자의 너무 제가 줄여서 평론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여기 녹여 있으니까 줄여서 평론. 그러니까 뭐 상당히 뭐 이런 토론하기 아주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히려 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나 사람들끼리 같이 한번 토론 교조를 한번 써보자. 이럴 때는 아주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주 솔직하게 몇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이 책의 정프로의 이야기 100% 이 생각 100%를 담았는지 아니면 그래도 한 70%로 깎았는지. 깎은 거 있죠. 깎은 것도 있고. 있죠. 예, 깎은 거 있고 뺀 거 있고. 예. 그러나 대체로는 뭐 거의 있는 대로 좀 한 것 같고 오히려 한 120 쓴 것도 있고요. 내가 한 100만큼 생각했지만 좀 더 과하게 써서 약간 좀 극자 이런 이제 세토도 있었고 그래서 예, 뭐 근데 대체로 이제 거의 뭐 제 생각 있는 거 쓴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책을 다음에도 또 쓸 생각이 있으세요? 아마 안 될 걸요. 다시 이런 책은 안 쓰고 다른 식으로 또 책을 낼 생각도 있나요? 동화책 한번 써보고 싶어요. 동화책이요? 만화 그림 동화책.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아쉬웠던 거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정프로님이라는 사람이 사실 궁금해서 저희가 같이 일을 오래 했지만 사실 사적인 대화를 거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정프로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은 담겨 있지만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는 좀 없는데 아마 많은 독자분들이 그걸 궁금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책을 내면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군대 이야기 하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 얘기 다 쓰면 나는 살 수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군대 이야기 나왔을 때 확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요? 정프로라는 사람이 군대에서 어떤 다양한 생각을 했길래. 근데 또 그 얘기는 또 없어. 그러니까 약간 좀 아쉽다. 그렇습니까? 궁금했어요. 나한테 궁금한 게 있네. 저는 좀 뭐 아쉽다면 아쉬운 점인데 그 뭐 아쉬운 게 아니라 뭐 독특한 점이 되겠죠. 이런 거 실을 수 있겠죠. 이 책에 이제 이 저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제 개인적 생각인데 어차피 개인적. 이 사회생활하면서 조직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좀 이런 생각을 함양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뭐 군대 다녀오시고 학교 다 하시고 하셨습니다만, 근데 이제 내가 사회적인 이제 물자를 벌고 자원을 벌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조직 회사라고 할까 이런 걸 들어가 가지고 정말 뭡니까 평사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또 가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영업자 시절잖아요. 프리랜서로 시작을 해가지고 또 거기에 어떤 고충들도 물론
많이 녹아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제 조직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느낌이랄까 조직원으로서 닿게 되는 그 여러 가지 그 딜레마적인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좀 제가 좀 과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그 경험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그렇게 이제 또 그럴 수는 있겠네요. 과감한 생각들이 가능할 수 있었고 네네네. 지금 이제 뭐 또 여러 조직하고 관련은 하시지만 그건 조금 이제 좀 이미 다르죠. 만든 입장이시고 그러니까 하나의 주어진 조직에서 들어가서 이제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와 그 물자를 벌여야 될 때, 내가 이제 돈을 벌여야 될 때 어떤 식으로 그럴 때 가장 참 미묘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조직에서는 하나의 어떤 통용되는 어떤 행동인데 이게 냉정히 보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고, 이게 조직에서는 뭐 이게 아주 근사한 행동으로 칭찬을 받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바라볼 수 있을 그들이 물론 다 요구할 수는 없는데 그 지점들이 또 여기 이런 의견들을 만드는 데는 요렇게 작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구나 생각이 좀 들었죠. 맞습니다. 근데 뭐 그건 뭐 단점은 아니고 그런 특징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빨리 어디 회사 한번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뭐 저희 마무리하는 거죠. 해야죠. 저는 이제 정프로님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뭔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사실 몇 년 전, 5년 전에, 6년 전에 이 책을 냈으면 정프로님 그냥 정프로님 생각이구나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도 꽤나 얼굴도 알려졌고 또 다양한 위치에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불편한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솔직하게 말한다는 게 정말 용기 있고 그 다음에 정프로를 아는 사람들이 정프로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구나 역시 하면서 역시 정프로구나 하면서 읽으실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하다,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그러면 학문적으로 규정을 드리자면 바로 영국 사회계약론자의 후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왜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마지막 이제 뒷부분에 나는 결코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다. 항상 남들보다 내가 더 잘 되길 바란다. 주위 사람 100명이 1억씩 버는 버튼과 나 혼자 100억을 버는 버튼이 있다면 주저없이 나는 내 혼자 100억을 벌겠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면에서 사회계약론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잘 살고 싶어요. 내 생명, 나의 재산, 나의 안전, 나의 가족 가장 잘 살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씩 내놔야 된다. 내가 가진 권리를 조금씩 내놔야지 내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지. 나 혼자만 다 먹자고 하다가는 내 생명과 내 재산을 다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계약을 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 내가 가진 것을 더 잘 지키고 더 잘 가꾸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뭔가 사회에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사실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좋은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모두 감정에만 휩싸고 있다. 그래서 감정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메마른 분이 아니라 감정 과잉을 싫어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 과잉은 결국 누군가의 정치적 의도, 상업적 의도에 악용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아주 경고하고 싶다. 그래서 결국 그 감정 과잉이 되는 사회는 결국 대중사회고 가장 나쁜 대중사회, 파시즘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누구나 다 똑같이 되면 제일 끔찍하지 않습니까? 평등하자는 게 아주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저는 평등보다는 대등이 좋거든요. 너는 이 분야에서 아니면 이 특징에서 최고가 되고 유일하게 되고 하면 좋은 거지 왜 하나에서 다 똑같아지는 모습, 얼굴을 가야 되나? 그것은 끔찍한 지옥으로 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모두가 다 똑같이 되는 대중사회가 목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형식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내용보다는 오히려 형식이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영국 사회계약론의 어떤 후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이기적 혁명가의 길을 걷는다. 이기적 혁명가, 이기적 유전자가 아니라 이기적 혁명가의 길을 가고 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것도 이세에서 넣어야 되겠네. 이렇게 또 이 책에 대해서 또 우리 정박님과 지선 씨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조마조마했었는데 잘 시험 통과한 것 같은 느낌이라 아주 기쁘고요. 이 기쁨을 저는 1kg 커피와 함께 하겠습니다. 술 먹지 않고요. 1kg 커피 한 잔 쭉 들이키면서 이 기쁨을 같이 책 다 썼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홀가분하다.
좀 약간 마음의 짐처럼 남아 있어서. 왜냐면 장문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 건 잘하겠는데 근데 어떻게 또 이 두 분이 잘 도와주셔서 잘 넘어간 것 같고요. 네. 자, 요즘에 독감이 매우 유행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럴 때도 1kg 커피와 함께 하신다면 아마 우리의 기관지나 이런 것들이 좀 따뜻하게 보호가 되면서 또 목도리 같은 거 하나 두르시고 이렇게 1kg 커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선물로도 아주 환영받을 1kg 커피, 그리고 언제든 따뜻한 물 혹은 찬물에도 잘 녹는 아르테미스, 이런 것들 한 번씩 이용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의 질도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이버에서 1kg 커피 꼭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들어가셔서 이런저런 커피 또 제품들과 여러 다른 또 커피 관련 상품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kg 커피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정영진의 시대유감도 아래 링크가 이렇게 있을 텐데요.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